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말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휴전 이후 처음 만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확전의 문턱에서 협상 분위기로 전환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간 오는 11일 오전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종전 논의의 출발점에 섭니다. 기존에 이란과 협상을 해온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에 더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에 합류합니다. 이른바 전쟁 회의론자로 알려진 벤스 부통령은 중재국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 think if they negotiate in good faith, we will be able to find a deal. But that's a big if, and ultimately it's up to the Iranians how they negotiate. I hope they make the right decision. 이번 회담은 기존의 중재국을 통한 간접 회담 방식이 아닌 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이 멈춰섰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2주간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아무 제한 없이 호르무즈를 다시 개통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혀 중국이 휴전에 어느 정도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일 쟁점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첫 테이프를 어떻게 끊을지 중동 평화가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이란 극적으로 휴전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첫 만남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이 두 국가 휴전 발효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또 레바논을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휴전을 극적으로 해놓고 지금 바로 이렇게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 이런 상황들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일단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계속 바뀌는 소식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각종 외신들을 보면 사실상 이란의 10개 항을 다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런 얘기들이 휴전 이 선언 이후에 있었고요. 또 이란도 나오는 얘기들이 다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이 종전 안에 대한 지금 여론들을 계속 떠보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선택을 했을 때 국내외 여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좀 혼란된 메시지가 계속 오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국가 지도부 자체가 이제 지금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일관된 지금 지위 개선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리, 저기 나오는 소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위태위태해요.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휴전 조건들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1일 날 대표가 만나기로 한 데까지는 전격적으로 교전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라도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호르무즈를 다시 틀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근데 적어도 11일까지는 지금부터 이제 한 이틀간은 교전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또 호르무즈 이제 이 통항 문제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란의 현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척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안전하게 선박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전쟁 중반부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뢰는 부설한 쪽에서 완전히 제거할 능력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 따로 제거하는 것 따로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매설돼 있는 기뢰,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 지위 개선이 불투명하니까 이 휴전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지역 지휘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 더구나 지금 이란 해군력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선박의 안전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럼 통행제는 또 누구한테 거둘까? 누가 징수할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시간을 이런 혼란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배들의 수는 전쟁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김현수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요. 이제 고대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휴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휴전 딱 선포했다고 해서 휴전 선포한 그 시간부로 이렇게 휴전되는 경우보다 딱 선포한 그날부터 휴전 안 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휴전 조건들이 있는데 그 휴전 조건들의 빈틈을 서로가 찾아서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이제 휴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포가 됐다라고 봐야죠. 발효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 빈틈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흔쾌히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은 동의하지만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란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제출한 뭐 역제안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이게 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휴전의 전제 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2주 동안 휴전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제를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틀 삐그덕거릴 겁니다. 삐그덕거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휴전 협상 안대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지금 이란이 하루 통과하는 선박을 10여 척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그 기뢰 때문에 대창로를 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란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창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항로를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어디에 뿌렸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기뢰를 뿌렸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유식으로 여기저기 떠다니는 기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데 이제 깔아앉은 그 기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좀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항로 대신에 새로운 이제 항로 2군데를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10척, 10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통상 이제 몇 척이 저기를 지나갔느냐 하면 100척에서 120척이에요. 지금 저 안에 2,000척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다 빠져나오려면 10척으로 계산하면 100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이란대로 다시 이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해서 행위 주체들이 이란 정부 말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말대로 하면 자기네들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10척씩 해서 100일 동안 하면은 아니 휴전하는 것은 14일밖에 안 되는데 언제 그거 내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혁명 수비대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좀 확립을 하고 또 이란 내에서도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합의에 있어서 빈틈이라는 것이 일단 레바논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 10개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10개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교전 행위들 자체가 미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간뿐만 아니라 그 이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른바 얘기한 저항의 축, 그러니까 반미 반서방이자 친이란 쪽에 무장 조직들에 대한 공격도 중단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미국은 그 캐롤라인 레빈 대변인이 그 10개항 받았다는 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새로운 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10개항에 구속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서로 어떻게 보면 각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해석들을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란 자체의 완전한 뭐 정권의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의 변환이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중동 지역 내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친이란 무장 조직들은 완전히 이번에 괴멸됐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이거는 이번에 저항의 축은 붕괴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협상한 그런 안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워낙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한 거에는 분명히 들어갔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확실히 받아들였냐? 오케이를 하고 들어갔느냐? 그거는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10개 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를 좀 모호하게 하는 가운데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죠. 아하. 이게 이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하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통행세 인정해주는 듯 했다가 또 뭐 어떤 뉘앙스로 보면 네. 양측이 이거는 사실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대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했을 때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이 문제 허용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이란한테 다 내준 건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걸 또 접어넣은 거예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 휴전을 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란과는 휴전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은 없는데 미국이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압박에 굴복하는 거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 목표는 처음에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 목표는 처음에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란의 그 지도부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는데 미국의 목표는 이제 앞부분은 조금 애매해져 버렸고 오히려 이제 군사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난 빠지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있을까 봐 조바심을 냈고 초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전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도부 제거, 핵무기 제거, 게다가 이제 군사 능력 제거, 그리고 그 잠재력인 방위 산업까지 제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사회 인프라까지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란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근본적인 목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란하고 이렇게 휴전을 하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는 저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사실 그때 당시에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또 이란을 지원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죠. 근데 그해 이제 10월 달부터 지상 공격을 해가지고 괴멸시켰고 12월 달에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기 있는 강 이북으로 뭐 아주 중요한 아라거틴가 아가 무슨 강인데 제가 지금 뭐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강 육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헤즈볼라가 약속을 했냐면은 무장 해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루트 그 근방에 이제 주로 이렇게 집단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완전히 그냥 자기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충지도로 만들거나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루트에 있는 근거지도 완전히 이제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에 이제 이것 가지고 다시 이제 휴전이 안 돼 버리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네타냐후 총리한테 무슨 소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원래 휴전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휴전안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두둥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전이 깨지면은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 바꾸기를 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얘기. 미국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휴전안이라는 거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15개 항이에요. 이란이 제기한 10개 항이 협상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자신이 또 자신들이 제시한 10개안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혼란된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혼란은 일단 11일 날 양자가 직접적인 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잠시만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선박들 그리고 이제 풀린다 그러니까 막 가려고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선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변수예요. 첫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고 해도 기존처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가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기뢰를 부설했을 정황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그 기뢰 부설 정황이 생기면서 그 기뢰 부설 그 함정들에 집중적인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 선박을 가지고 부설할 수 있는 지뢰는 주로 부유식 기뢰예요. 그러니까 떨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박에 위협을 주지 않게 하려면 소해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혹시라도 이런 휴전이나 종전에 저항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란 전쟁 지도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란의 정치 지도부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완전한 장악권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장악력을. 저는 그거는 휴전이나 종전 협상하고 무관하게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 몰렸구나 얘기하지만 이란이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전쟁 지도부에 입은 타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 기능이든 그다음에 자기네들 내부의 정권 내의 정책 결정 기능이든 이걸 회복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란에서 뭐 그 정권이 온건하든 강경하든 간에 확실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행세를 받던 뭐 이 중간에 선박 검색을 하든 간에 어쨌든 안전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전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통행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행료는요. 지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그 통행료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이 묘한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 우리가 통행료 받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해박에도 위반이 되는 거고 3월 11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제 무해 통항권이고 추가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이제 위반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거기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받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제 물라카 해협에서도 받겠다 그러고 대만 해협에서도 받겠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거기 저기 대한 해협에서도 받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엉망이 돼 버린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30억 원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제일 큰 선박이 통과하는 것이 그게 6억 원 정도 돼요. 6억 원. 그런데 6억 원인데 여기는 지금 30억 원, 그것도 자연 해협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해적이나 산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행세를 받겠다고 이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미 국무부 장관 루비오가 뭐냐면 이건 국제법 위반되는 거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공동으로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징수한 것은 너희들의 재건비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듯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협상 과정 속에서 뭐 충분히 재검토돼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게 원래대로 안 돌아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 말씀하시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석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말도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예. 가장 답답한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 알아서 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여론의 반응을 봤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결과적으로 그게 미국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저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유가하고 원자재가 동시에 올라가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어요. 분명히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는 호르무즈 해협 당장 열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처럼 그거 안 열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이란하고 협상을 하면서 통행세 문제를 툭 던져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국제법 위반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진 거나 다름없는 모양새가 되고 이런 여론들이 끊임없이 이제 감지가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 통행세 문제를 그대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행세를 받는 이란 쪽은 정말 그러면 일관되게 꼭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 이것도 혼란스러운 게요. 처음에는 위안화 결제된 선박만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통행세를 위안화로만 받겠다라고 세 번째 비트코인이니까요. 예. 그렇죠. 자, 이게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으로 받지? 그러면 이거는 징수하는 게 실제로 정부 중앙기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역사령관들이 지금 실적으로 개별 협상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란도 말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가능성을 계속 띄워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행세가 이제는 제도화가 될 것 아니다. 이거는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주요 항로에 미치는 영향들 이걸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휴전 기간 중에 이걸 가지고 조금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호르무즈 통행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쟁점은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문제. 이것 때문에 이번 전쟁이 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일단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란은 협상해야 되고 농축 권리 인정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팽팽한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라늄 농축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0% 농축된 450kg의 이 우라늄을 IAEA나 미국으로 이렇게 전이시켜라. 전이시켜라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이란이 주권 구사에서 가져야 된다,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권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통상 보면은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농축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원료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걸 이제 폭발시킴으로써 이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한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60% 농축된 450g의 행방.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란이 이제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아마 크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이것을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성패 여부를 여기다가 아마 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450kg의 농축된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무슨 포크레인을 이용해서든 뭐 해서 빼내가지고 와야 그나마 이제 미국으로서는 체면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 속에서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저농축 우라늄 발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그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생산은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죄 내피셜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란은 이란대로 농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보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60%까지 농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450g 주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언제라도 관계가 나빠지면 내가 그 정도로 농축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는 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농축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주권적 권리만 확보하면 그래도 좀 450kg 정도 뭐 이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제 내피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라늄 농축 문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떠한 전쟁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우리의 주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네, 그렇죠. 평평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제가 볼 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뇌리 속에는 전쟁 이후에, 종전 이후에 이 설명,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3.75%를 인정할 수 그거 어려울 거 없잖아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2015년에 공동행동계획에 들어갔던 합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행동계획을 가장 또 이제는 합법적으로 농축권을 보장해줬다고 비판한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라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럼 뭐하러 전쟁했느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낯을 살릴 수 있는 게 그 농축권을 보장하되 정기적으로 IAEA의 사찰을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그 시기를 당분간은 그러면 농축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그 일종의 시기를 잡는 방법으로 아마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있죠. 다만 저도 고농축을 하는 문제는 어떤 쪽으로든 이란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확인해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입회해서 제3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 전쟁 전에 제네바에서 나왔던 방안들, 이란이 자체적으로 그 농축도를 낮출 용인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농축도를 낮추고 실적으로 여기에 이제 IAEA가 이제 검증이나 사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라늄 문제만큼은 미국 입장에서 전쟁 서사를, 전쟁 이후의 어떤 선전이라든가 설명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우라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면, 양측 다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으면. 근데 둘 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2주 뒤에 혹은 이번 11일 날 만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라늄 농축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협상은요. 예. 우리가 뭐 집 하나 계약하는데도 그게 한 번 만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깎고 주인하고 전화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상, 개인이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11일 날 그렇게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하고 그 이란 팀이 만나가지고 한 번만에 오케이 하고 도장 찍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협상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것부터 먼저 협상을 하고 제일 쉬운 거를 늦게 하자는 게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협상에 타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걸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이 제일 뒤로 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하는 것이 제일 아마 뒤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뒤에 거 가지고 논의할 때 앞에서 이렇게 협상해서 타결된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협상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거를 이제 뒤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2주 내에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2주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원래 얘기했던 45일로 갈 수도 있거든요. 2주가 3주로 갈 수도 있고 4주로 갈 수도 있고 45일로 갈 수도 있고 2달도 갈 수도 있고 3달도 갈 수 있어요. 이제 그 사이에 대신에 이제 미사일이나 서로 이제 공습하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협상이 연장이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굳이 딱 2주로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깨는 것이 11월 달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 시한을 늘리서라도 뭔가 타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전을 해서 11월 달 중간 선거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건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다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연장을 계속해 가면서 있다라고 보고요. 협상은 타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예.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군사 행동을 지속하기에는 조금은 김이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협상이 시작되는데 계속 미국 내에서 결국은 이란은 다 받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다시 군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시간 벌려는 목적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흔히 얘기하는 문명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치니 때문에 격앙됐던 국내 여론들이 조금 더 진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아마 협상하는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말 저 말 던져보면서 이란 내부의 분열도 좀 한번 노려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주말입니다. 11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위트코프 특사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등이 협상단에 참여를 합니다. 또한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설 걸로 보이는데 이 인물들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협상을 얼마나 좀 중요하게 보느냐, 뭐 이런 의미도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네. 뭐 여러 가지 급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 급 문제는 뭐 얼핏 보면 벤스 부통령은 2인자잖아요. 어쨌든 명목상으로. 네. 미국 내에서. 근데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란의 권력 구조에서 넘버 2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급의 문제. 근데 이란이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 지도자인 몰타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현재로는 국정을 볼 수 없는 기능이라는 건 맞고요. 근데 그 다음에 넘버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금 다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어쩌면 지금 개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회의에도 참가를 못할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이란 측에서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갈리바프 의장을 선정했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거론했던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 지금 정상적인 어떤 정책 결정 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양해를 했고, 또 이란도 거꾸로 얘기하는, 자 그러면 전쟁 결정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했던 인물들이 협상에 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란 쪽은 벤스 부통령을 선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인물로 그 급에 상관이 없이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부분 다 사망한 상태이고 게다가 모즈타바 역시 뭐 의식 불명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지도부는 공백인 상황입니다. 협상이 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결국은 모즈타바의 사망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국가안보회의, 우리말로 하면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 있잖아요, NSC. 그런 것처럼 이란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란의 국가안보회의 실장을 하는 국가안보실장을 하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벤서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대통령이 폐쇄시키 아니지만 실권도 별로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고 저기는 부통령인데 나가기가 그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부통령이 나오는데 여기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가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이 나갈 텐데 저쪽이 3명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3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란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갈 거고 졸 가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국가안보회의 실장이거든요. 뭐 사무총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국가안보회의 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게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외교적인 여기에서는 나가긴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즈타바 말씀을 하셨는데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식불명을 넘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국가안보실장 주관하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혁명수비대의 그냥 이렇게 그 허수아비 역할 이런 거를 지금 오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차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혼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제가 지금 모즈타바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즈타바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지가 어제가 8일 날이잖아요. 오늘이 9일이니까 어제 8일 날부로 40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게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란 같은 경우는 40제를 지내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뿌리는 이제 뭐 다 똑같으니까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데 40이라는 의미는 유대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뭐 여기 이슬람교가 다 똑같이 의미를 두는 데가 바로 숫자 40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이제 40일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있는 것도 그것도 40이고 부활해서 성천하까지 40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의 창시자죠. 그 창시자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받은 날짜가 40년 되는 자기가 40살 되를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는 49제를 지내는데 그는 40제를 지내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추도 기간이 40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 보면은 이제 그 설날은 1월 1일인데 또는 구정이 이제 따로 있지만 1월 1일인데 이 사람들의 설날은 언제냐면은 춘분이에요. 이게 3,0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이걸 노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모즈타바가 안 나타났고 이번에 이제 40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냥 뭐 무의식 상태이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휴전 기간 동안 또 이것이 이제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란에서 일단은 총성이 멈췄기 때문에 이란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주변 국 상황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비협조국들 미군 뺀다. 그래서 협조국에 배치할 거다. 나토 사무총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뭐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괜히 비협조국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금 비협 조국이라는 게 아마 가장 얘기한 건 나토를 겨냥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게 예. 결국은 이 1차로 장거리 타격 작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2차로 항공 타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교적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입니다. 근데 공중 급유를 거부하거나 지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영공 통과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공격 위험성이 큰 그 중동 지역의 기지들에다가 조기 경보기라든가 아니면은 공중 급유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이 이제 선전하는 타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마 지금 서운한 제1순위로 얘기하는 게 나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호르무즈 해협 이 안전 문제에 동참하지 않은 이제 우리나 일본도 거론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금년 7월에 그 튀르키예의 그 앙카라에 예정돼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 발 뺀다. 두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현재 그러니까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이 기지들에서 일부 전력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근데 이것도 중요 전력을 그렇게 한꺼번에 이동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무조건 미국이 그 전에 그 국가들이 지금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적이 이뻐서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작전이나 전략상 그렇죠. 필요성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빼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세 번째 압력, 유럽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에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아픈 게 유럽 국가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러시아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고를 던지는 작업이 1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나토에서 빠져나온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불쾌감은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여파가 우리한테는 미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알게 모르게 미칠 수가 있어요. 뭐 가장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흔히 지금 얘기 나온 미북 협상, 북미 협상 얘기 나오는데, 자 지금 그 북한 쪽에서 계속 외치는 게 지금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 그리고 위협 정책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게 동맹하고 주한 미군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하면서 그러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다 해체하는 대신 그럼 주한미군 일부 뺄게.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 협상 칩도 강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그 동맹 차원의 압력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상당히 외교적 그 논리라든가 이걸 일관성을 가지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나토에 비해서는 그렇게 당면한 우려는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얘기한 것뿐이고. 국제사회 상황들 좀 정리를 해주셨다면 저는 김혜수 실장께는 지금이 현재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 이틀 사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번이나 쐈습니다. 보니까 다 단거리들이고 뭐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방공만 띄울 만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하십니까? 우선 그 나토 문제 잠시만 얘기하고 지금 그 부분 시간 괜찮겠죠? 조금 짧게만. 우선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이게 걱정들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1월 달에 발표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테지라고는 국가 국방 전략에 의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서반구 웨스트 헤미스피어죠. 그러니까 북미, 남미, 그린란드에서 주도권을 갖고 거기서 패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의 견제를 제1도련선에서 이렇게 거부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한 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그렇게 섣불리 미국의 대통령이 뺀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지금 3번에 걸쳐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미사일이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제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오전에 한 번 쏘고 오후에 쏘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한 것이니까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계속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방이.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공방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란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미국과의 협상을 하게 될 때 몸값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게 집속 탄두거든요. 예. 저 집속 탄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질 때 대기권을 넘어가서 저기 우주로 갔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떨어질 때 이게 파편이 작게는 60개, 많게는 뭐 140개, 이게 탄두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방공 미사일로 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가지고 이란에서도 쐈거든요. 대한민국도 저 집속탄 참고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지금 북한에서 저걸 계속 시험했다는 것은 한국의 그런 방공망을 뚫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